여기 신문을 든 한 독일인 여성이 한국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 문제는 세계 최하위권이고 수많은 공장들로 인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범국인 한국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환경과 기후학을 공부하고 있는 20대 초반 대학생 베글라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기후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 늘 신문을 읽을 때마다 세계 환경 관련 부분을 위주로 읽게 되더라고요.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도 이것과 관련된 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한국 수도인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세계 최악 수준으로 집계되었고, 한국하면 미세먼지가 많고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를 거들떠보지 않는 나라라는 불편한 인식을 갖게 되었거든요. 환경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그저 케이팝이나 드라마,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의 문화 콘텐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산업이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공장처럼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은 나라에서 그런 경제력과 문화력을 만들어내려면 정말 밤낮 없이 생산만 한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후나 환경,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읽은 신문기사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앞으로의 지구온도 상승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접했고, 한국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결과를 봤거든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아시아 중국에서 온 기후 문제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도 한국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얼핏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속한 여러 환경 문제 단체 중에서 세계 기후 포럼과 관련된 민간 단체가 있는데 그때 그 중국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해주었죠.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미세먼지는 한국 해안가에 위치한 수많은 공장들 때문이고 그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독물질들이 어마어마한데도 한국은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이 지속되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한국 전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중국을 향해 미세먼지 주범국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고 중국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괜히 좋지 않은 이미지만 만들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했고 중국과 한국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그 미세먼지들이 날아가는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이 지구의 온도 변화가 있음에도 앞으로 살아남을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문제를 일으킨 나라임에도 혼자만 살아남다니. 그래서 한국이 기후에 신경도 쓰지 않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를 만드는 거구나 싶었어요. 정말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었고 중국이 안타깝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접한 후 저희 학교의 기후학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아직 기후학에 대해서 전공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기에 그 교수님의 수업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면 교수님께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는 살짝 웃으신 뒤에 열정적인 학생을 오랜만에 만난다며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역시 교수님도 저의 생각과 같다고 여겼고 이러한 한국의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저의 말을 반대로 뒤집으시며 한국처럼 친환경에 앞장서는 나라는 세계에 없을 거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자료들은 전부 잘못된 것이고 중국 학계가 세계에 내놓는 엉터리 논문들과 성과들을 짜깁기한 다 틀린 내용의 연구라며 차라리 교수님 밑에 와서 함께 연구를 하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저는 교수님의 연구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다가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런 답변을 얻으니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번에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가게 되었는데 저보고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면 실제로 세계기후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애쓰는지 알게 될 것이고 저의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에 대해 인천공항에만 내려도 깨달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흔쾌히 동의를 했고, 교수님은 저의 열정이 마음에 드셨는지 연락처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여러 피드백을 문자로 남겨주실 정도로 저에게 많은 힘을 쏟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교수님을 통해 한국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후환경 관련 기술들을 세계 최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엄청나고, 한국이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로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접한 중국 측 자료들은 전부 중국의 문제들이며 한국은 중국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제가 있던 세계가 전부 무너지고 뒤바뀌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제 생각과 신념이 완전히 뒤바뀐 뒤 저는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 방문에 대해 기대를 갖게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여러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들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것은 제게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발 당일 교수님과 연구실 학생들은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모두들 유쾌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고 한국 방문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서 점점 설레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이륙한 뒤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의 환경, 정책과 기술 발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한국은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8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시설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관리 체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곳곳에 설치된 에너지 절약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 자재를 설명하던 교수님의 목소리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교수님 말대로 공항에서부터 한국이 환경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며 저는 눈앞에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거리마다 질서정연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감탄했던 것은 거리의 공기가 예상 외로 맑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선입견이 있었던 저로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교수님께 이 점에 대해 물어보자 교수님께서는 한국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방문하게 될 여러 연구소에서 그 비결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국의 대표적인 환경연구소 중 하나인 국립기후환경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중인 첨단 기술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우리에게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된 노력들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 얼마나 환경 문제 해결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이 보여준 데이터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중국 학계로부터 접했던 정보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최신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점차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률을 꾸준히 높이고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률도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우리는 한국의 전기차 및 수소차 관련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성과와 앞으로의 목표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거대한 전시 공간에서 최신 전기차와 수소차 모델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단순히 이동수단을 넘어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개발 과정과 한국이 이 기술을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배터리 기술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배터리들은 고밀도 에너지 저장이 가능하고 충전 시간이 짧아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셀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았으며 이 기술을 통해 전기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배터리 관련 질문을 드리자 연구원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의 균형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을수록 주행거리가 길어지지만 안정성이 부족하면 발열 문제나 화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설계부터 생산 과정까지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했으며 최근에는 고체 배터리 기술로 전환하며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소차는 전기를 저장하지 않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차량입니다.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단지 물뿐이라 환경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의 상용화를 성공시킨 국가 중 하나로 현대자동차 같은 주요 기업들이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수소 연료의 생산과 저장이 한국 기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화석 연료 기반 수소 생산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액화 수소 저장 기술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소의 안정적이고 장거리 운송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소차가 기존 전기차와 어떻게 다른지 물었을 때 연구원은 두 기술의 장단점을 명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수소차는 연료 충전 시간이 5분 이내로 매우 짧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현재 충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지만 수소차는 아직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수소 충전소의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대규모 투자와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단순히 한국이 선도적인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는 것을 넘어서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책임감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라는 두 축을 통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모습은 제게 강렬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정책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제가 이전에 중국에서 배우던 환경 정책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느끼게 했습니다. 이 연구소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이 단순히 환경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연구를 하고 싶어지는 이유를 더 명확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저희는 짐을 푼 뒤 곧바로 교수님의 특강이 예정된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교수님은 이날 특강을 통해 한국이 환경기술과 정책에서 얼마나 큰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독일이 이런 한국의 기술과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교수님께서는 먼저 독일과 한국의 재생 가능 에너지 분야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가셨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탈원전 및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독일은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확장 속도가 느려지고 화석 연료 사용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확충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며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는 독일과 한국의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례로 배터리 저장 시스템 ESS를 들었습니다. 독일은 재생 가능 에너지가 간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기술이 필수적임에도 효율적인 대규모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ESS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체 배터리 기술을 통해
ESS의 안정성과 저장 용량을 크게 개선했으며 독일에서도 한국의 ESS 기술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도 독일이 한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독일은 수소 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전환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 기술에서 여전히 제약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을 상용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와 수소 발전소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수소차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이미 상용화된 수소차가 주요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소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최근 독일이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한 사례를 언급하셨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의존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조차도 ESS와 수소 기술에 대해 한국의 기술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독일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환경 기술과 에너지 전환에서는 이미 한국이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의 기술과 정책 모델을 배우고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또한 교수님은 독일과 한국의 정책적인 접근 방식의 차이도 짚으셨습니다. 독일은 규제와 보조금 중심의 접근 방식이 많지만 한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실현하고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부 지원금과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보다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강의 말미 교수님은 독일이 한국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정책, 기술, 시민의식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모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전 세계가 따라야 할 방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며 저는 독일에 대해 가진 선입견이 완전히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막연히 선진국이라 생각했던 독일이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보다 뒤처져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자부심과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 환경 문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한국의 환경 정책과 기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님은 일정 시작 전에 한국이 환경과 도시 발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었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한강은 한국의 중심을 흐르는 대규모 강으로 그 주변은 이제 세계적인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과거 한강이 공업화 시기 동안 오염되어 거의 생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서울시는 한강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규모 정화 작업과 생태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직접 재현된 습지 생태계를 관찰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강 주변의 공원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빗물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기능을 가진 스마트 인프라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집중호 시 도시 침수를 막고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환경을 살리면서도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도시 설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판교 제로시티였습니다. 판교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한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으로 그 중에서도 제로시티는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목표로 설계된 첨단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스마트 빌딩, 자율주행차,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 담당자는 판교 제로시티가 어떻게 IoT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지를 시연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내부의 온도 조절이나 조명 시스템이 사람들의 활동량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판교에서 자율주행 전기차를 시승해보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차량은 매우 부드럽게 움직였고 도로 곳곳에 설치된 센서와 통신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보며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이런 기술을 통해 단순히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시의 탄소 배출까지 줄이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숲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숲은 과거 공장과 철도 부지였던 곳을 시민들을 위한 거대한 숲으로 탈바꿈한 사례였습니다. 교수님은 이곳이 한국의 도시재생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녹지를 조성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숲 곳곳에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공기질과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숲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곳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일정은 단순히 구경을 넘어 한국이 환경 문제 해결과 도시 발전을 어떻게 체계적이고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생생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과 연구실 학생들 모두 하루를 마치며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진심의 감동을 받았다고 했고, 저 또한 이런 나라에서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서울숲의 깊은 녹음을 거닐며 우리는 자연 속에서 편안함과 경이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숲의 중앙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호수를 배경으로 교수님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숲이 단순히 도시 한가운데 있는 녹지가 아니라 환경과 도시 재생의 혁신적인 사례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과거 공장과 철도 부지로 활용되던 이곳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숲으로 탈바꿈했는지를 설명하시며, 이는 한국이 환경 보건과 인간 중심 도시 설계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독일도 이런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사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반면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면서도 모든 과정을 섬세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교수님은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시며 독일의 녹지 공간이 전통적으로 훌륭하긴 하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한국만큼 창의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접근은 부족하다고 덧붙이셨습니다. 학생들도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며 한국인들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은 정말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현대적이고 복잡한 도시 안에 자연과 사람을 배려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성공한 걸 보니 그들의 노력과 기술이 놀랍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게다가 이 모든 변화가 시민들과 함께 이루어진 거잖아요. 정부와 시민이 협력해서 만든 결과라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며 감탄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높은 의식과 참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놀라운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협력하며 환경 문제와 도시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죠. 이 점은 독일에서도 배워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숲속의 맑은 공기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한 학생은 서울숲의 이런 구조와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며 나중에 한국에서 도시 설계 관련 연구를 하고 싶다는 포부까지 밝혔습니다. 교수님은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한국의 정책과 사례를 더 열심히 공부해보자. 우리가 배우는 것이 독일의 도시 설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이날 서울숲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환경과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의 철학과 삶의 태도까지 이해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숲을 떠나며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독일에서도 적용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런 한국의 시스템을 제 분야에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숲을 돌아본 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고요한 분위기의 카페는 마치 우리를 반겨주는 듯 했습니다. 카페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저마다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잡고 음료를 주문한 뒤 가방과 코트를 의자에 걸치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음료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교수님께서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주목해보세요.
방금 우리 자리에 두고 간 소지품들 그대로 있죠. 한국에서는 이런 게 당연한 겁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학생은 정말 신기해요. 독일에서는 가방이나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가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바로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에 동의하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에 손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중적인 공간에서조차도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이런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공공장소에서도 개인의 소지품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는 건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인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저도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음료를 한 모금 마시며 이런 신뢰 문화가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은 단순히 규칙 때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단순히 법과 규칙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없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은 그걸 이뤄낸 사회입니다. 카페 안에서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한국 사회의 신뢰와 시민의식에 대해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며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고, 이런 문화를 독일에서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간 우리는 다양한 장소를 탐방하며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 일행은 다음 날 한국의 한 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환경 및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성과를 보유한 곳으로 교수님께서 특히 강조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대학교는 캠퍼스 자체부터 친환경 설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지붕에는 녹지와 태양열 시스템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며 곳곳에서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한국의 한 교수님은 환경공학 분야에서 저명한 분으로 한국의 산업과 환경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먼저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은 과거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대규모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양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우며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 공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GDP 대비 배출량으로 따졌을 때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는 전력 생산과 제조업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대기오염 방지 장치를 전면 의무화한 결과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특히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 등 한국의 주요 산업군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량을 줄여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철강 기업들은 전기로를 활용해 탄소 배출량을 30% 이상 줄였고 반도체 공장은 플루오로카본가스 같은 초강력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거의 제로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던 제 옆에 연구실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상용화했나요? 독일에서는 이런 혁신이 이루어지기까지 훨씬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에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변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기업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 전환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와 함께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했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동시에 시민들은 환경보호가 개인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지지했습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데이터를 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탓에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었고, 독일에서도 탈탄소화를 이루는데 많은 시간과 장애물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이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룬 성과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소 에너지 기술이나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통해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모든 과정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일행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논의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한 단계 앞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 모두가 한국의 사례를 본받아 독일에서도 비슷한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학교를 떠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사회적 협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이뤄낸 성과는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환경 문제를 극복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진정한 선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알찬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드디어 독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환경기술과 정책 면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감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에도 우리는 바로 연구실로 돌아가 간단한 정리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독일의 현실과 비교해보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본 한국의 사례는 분명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독일의 현실은 어떠한지 함께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배울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님의 말이 끝나자 한 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대중교통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전기와 수소 에너지로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아직 디젤 버스가 다니는 도시도 많고 전기차 충전소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분명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강국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한국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협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업, 시민이 모두 한 방향으로 움직인 반면 독일에서는 이해관계가 얽혀진 전이 더딘 경우가 많죠. 이어 또 다른 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공장들은 이미 최신식 오염물질 감축 장치를 도입했는데 독일에서는 일부 공장에서 여전히 오래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산업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친환경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서 본 사례는 강력한 규제와 지원이 공존할 때, 즉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사용할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독일도 이제는 이를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저도 이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져 교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시민들의 환경의식도 굉장히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줄서기 문화나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문화가 정책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오히려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점점 낮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미디어가 시민 교육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식 전환 캠페인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계와 미디어, 정부가 협력해야겠죠. 교수님의 말씀에 연구실의 분위기는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한국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반면 독일은 각 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통일된 방향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국의 사례를 따라가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에 동의하며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 정부 간의 조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한국만큼의 속도로 발전하려면 정책적 리더십과 과감한 결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본 혁신적인 기술, 깨끗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독일도 분명 이런 모습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는 동시에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지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모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협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도 이 교훈을 독일에서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연구실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나침반과도 같았습니다. 연구실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의 사례를 독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라 독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론이 깊어질수록 독일과 한국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중 저는 문득 한국에서 경험한 작은 일상들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 독일에서는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어 버리는 모습이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대충 버리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에 교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독일은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한 초창기에는 모범적인 사례로 불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잊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끊임없이 캠페인을 벌이고 시민들도 그 가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인식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또 다른 학생이 의견을 보탰습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여전히 오래된 자동차들이 도로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정말 흔한데요. 독일은 그런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국에서 봤던 전기차 충전소도 독일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친환경 이동수단에 신경 쓰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도 이에 동의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독일에서는 특히 오래된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심각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는 거리에서 매연 냄새를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이 점만 보더라도 독일은 아직 한국에 비해 환경 문제에서 한참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일은 자동차 산업이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과감히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이 바로 그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가지 한국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저는 신문을 종이로 읽는 걸 좋아해서 종종 사보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고 정보를 얻더군요. 그래서인지 길거리 쓰레기통에서도 종이 쓰레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독일에서는 여전히 종이 신문이 흔하고 심지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점에서도 한국은 훨씬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학생들 사이에서 웃음 섞인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도 습관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종이를 덜 쓰고 더 나은 방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려고 노력해야겠어요. 교수님께서 마무리하시듯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기술과 정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 습관, 문화까지 모두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독일이 그만큼의 변화를 이루려면 정부와 시민이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바꾸고 우리의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분리수거, 친환경차 보급, 종이 사용 절감 같은 일상적인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연구실 분위기가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따라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점들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의 토론을 통해 한국은 단순히 기술 선진국일 뿐만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부분까지도 환경을 생각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일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독일에서 살기보다는 한국으로 가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 마음을 더 확고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기후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독일에서 느꼈던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와 비교해보니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여전히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독일이 여러 면에서 발전된 국가지만 한국은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더 강하고 정부와 기업도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별화되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률,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술 발전까지 한국은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가면 기후환경 관련 분야에서 더 많은 실질적인 학습과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나 정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것은 물론 한국의 시민들이 얼마나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는지를 느끼며 그 안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생활이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나라라는 점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교통 시스템, 잘 정비된 연구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대학 교육까지 한국에서의 학업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기후환경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실천까지 뛰어난 나라였고, 저는 그곳에서보다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제 전공 분야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기회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렇게 제 미래를 한국에 두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데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흥미로운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가 갑니다. 한국의 대학원에 진학하여 세계 기후위기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고 싶은데 어서 그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죠.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